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반가운 소식을 물어다 주던 시절, 깊은 상월짝이 굽이굽이 돌아가면 물 맑고 공기 좋은 아늑한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뒤로는 든든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냇물이 흘러 농사가 잘 되기로 소문난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한가운데 으리으리하게 솟은 기와집은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발길을 멈추고 올려다볼 만큼 웅장하고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바로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깐깐하기로 유명한 최진사 댁이었는데, 솟을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담장은 어찌나 긴지 마을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며 뛰어놀아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집 안에는 하인들이 수십 명이나 되어 아침마다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마치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처럼 들렸고, 곳간에는 해마다 거둬들인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어 쥐들도 먹을 것이 넘쳐나 춤을 춘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의 진짜 자랑거리는 드넓은 땅이나 넘쳐나는 재물이 아니라 최진사의 하나뿐인 아들과 지혜롭고 어진 며느리였습니다. 최진사의 아들은 어릴 적부터 성품이 온순하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마을 어른들에게 칭찬을 들으며 자랐는데, 부잣집 외동아들이라 하여 거만하거나 게으른 법이 없었고 길가에 핀 작은 풀꽃 하나도 함부로 밟지 않을 만큼 마음이 고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사랑방에서 책을 읽는 소리로 집안을 깨웠고, 저녁이면 아버지 최진사의 잠자리를 살피며 안부를 묻는 효심 깊은 아들이었기에 최진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장성하여 맞이한 며느리 또한 가문 좋고 행실 바른 집안의 딸로 시집온 날부터 고운 맵시와 알뜰한 살림 솜씨로 집안의 기운을 환하게 바꾸어 놓았으니,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댁 며느리가 들어온 후로 그 집 논밭의 곡식이 2배는 더 잘 여무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아 칭송하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정갈한 차림으로 부엌을 살피고 하인들이 춥지는 않은지 배고프지는 않은지 세세하게 챙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댁의 아침 풍경은 언제나 며느리의 부지런한 발걸음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그녀가 장독대에서 장을 퍼 담는 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집안의 다른 식구들도 기지개를 켜고 일어날 정도로 그녀는 집안의 시계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최진사의 입맛이 까다로운 것을 알고 매끼 밥상에 올릴 나물 하나, 생선 한 토막도 허투루 다루는 법이 없었으며, 쌀을 씻을 때도 정성을 다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구어 밥을 지으니 그 밥맛이 꿀맛이라. 최진사는 밥상머리에서 며느리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곳간 열쇠를 맡아 관리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비단 옷 한 벌 쉽게 해 입지 않았고, 남은 음식이 있으면 가난한 이웃들에게 몰래 나누어주는 덕을 베풀었기에 마을 아낙네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처럼 안주인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며느리 덕분에 최진사는 바깥일이나 사랑방 손님 접대에만 신경 쓰면 되었고, 집안은 물 흐르듯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본래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나 젊은 시절부터 자수성가하여 큰 재물을 모으다 보니 성격이 대쪽같이 꼿꼿하고 매사에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는 강박이 있어 아랫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엽전 한 잎이라도 장부와 맞지 않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까닭을 밝혀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고, 하인들이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실수를 하면 불호령을 내려 기강을 잡곤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들어온 후로는 최진사의 찌푸린 미간도 많이 펴졌는데, 며느리가 웃는 얼굴로 조곤조곤 시아버지의 말을 받아주며 뻣뻣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녹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화를 낼라치면 시원한 수정과를 내오며 화제를 돌리거나 지혜로운 말로 시아버지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아랫사람의 잘못을 감싸주어
집안에 고성이 오가는 일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추수철이 되어 마당 가득 나락이 쌓이고 타작하는 소리가 요란할 때였는데 최 진사는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거닐며 흐뭇한 표정으로 일꾼들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누런 황금 들판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에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하면 조금도 축내지 않고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져만 갔고 때로는 아무도 믿지 못해 밤잠을 설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며느리가 정성껏 다려온 보약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곤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에 대한 집착을 쉽게 놓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기에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최의 진사의 댁에는 오래전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해온 김서방이라는 늙은 하인이 있었는데 그는 최 진사의 젊은 시절부터 고락을 함께 해온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김서방은 구분 등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진 노인이었지만 집안의 대소사를 훤히 꿰뚫고 있어 최 진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가끔 속마음을 털어놓는 상대였습니다. 어느 날 김서방은 마당을 쓸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있는 최 진사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대감마님,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 젊은 주인 어른과 아기 씨에게 맡기셔도 될 터인데 너무 쥐고 계시면 손에 땀이 차고 물건이 상하는 법이지요. 하지만 최 진사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 곤방대만 툭툭 털었고 김서방은 혀를 차며 다시 빚을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은 며느리의 어진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훗날 이 집안을 더욱 번창하게 할 제목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저녁 연기가 피어오를 무렵이면 최 진사댁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와 함께 도마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일꾼들과 하인들이 먹을 밥상도 주인상 못지않게 정성껏 차리도록 지시했는데 일하는 사람 배가 불러야 주인집 곳간도 차는 법입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런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 덕분에 최 진사댁 머슴들은 다른 집 머슴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주인집 험담을 하기보다는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터에 모여 앉으면 최 진사네 며느리는 하늘이 내린 복덩이야 복덩이. 그런 며느리를 본 최 진사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이 소리는 돌고 돌아 최 진사의 귀에도 들어갔고 겉으로는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지 라며 무뚝뚝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진사는 문득 곳간 열쇠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며느리를 불러 열쇠 꾸러미를 잠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노파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는데 며느리는 아무런 불평 없이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를 풀어 시아버지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습니다. 최 진사는 열쇠를 받아들고는 직접 곳간 문을 열어 쌀가마니의 술을 세어보고 뒤주에 담긴 잡곡의 양을 확인하며 장부와 대조해 보았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된 곶감과 쌀 한 톨, 비지 않는 정확한 장부를 확인한 후에야 최 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열쇠를 돌려주었습니다. 내 너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집안 살림이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법이라 확인해 본 것이다. 최 진사의 변명 같은 말에도 며느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네, 아버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아내를 시험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 밤이 깊어 부부가 방에 들었을 때 아들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아버님께서 오늘 곳간 열쇠를 보자 하셨다면서요. 혹시 마음이 상하지는 않으셨소? 며느리는 남편의 옷을 받아 개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당치 않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평생을 피땀 흘려 모으신 재산이니 걱정되시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제가 더 꼼꼼히 살피라는 뜻으로 알고 정성을 다할 뿐입니다. 아내는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고, 아들은 그런 아내의 넓은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비쳐 들어오고 부부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지는 밤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초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최진사댁은 겨울을 날 준비로 분주했는데 김장을 담그기 위해 배추를 절이고 물을 다듬는 아낙들의 손길이 바빴습니다. 며느리는 마당 한가운데 큰 솥을 걸고 물을 끓이며 김장독을 묻을 땅을 살피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배추 속을 버무리며 하녀들에게 맛을 보게 하고 부족한 양념은 없는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붉은 고춧가루와 젓갈 냄새가 진동하는 마당에서 며느리의 입에는 구슬땀이 맺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 대신 가족들이 겨우내 먹을 양식을 장만한다는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사랑방 문을 조금 열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 아이가 있는 한 우리 집안은 끄떡없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길은 호사다마라 하였던가요? 너무나 평화롭고 완벽해 보이는 이 가정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의심이 많아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거디가 끝나고 곡간이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며 밤마다 자물쇠가 잘 잠겼는지 확인하러 나가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늙어가고 힘이 약해지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했고 젊고 유능한 며느리와 아들에게 집안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며느리에게 집중될수록 최진사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질투심과 소외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불씨였지만 훗날 거센 불길이 되어 집안을 삼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무렵 마을 어귀에 낯선 사내 하나가 나타나 최진사 댁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에 갓은 삐뚤어지게 쓰고 눈빛이 뱀처럼 교활해 보이는 자였는데 스스로를 최진사의 먼 친척 조카뻘 되는 달수라고 칭했습니다. 달수는 예전에 최진사 집안에서 잠시 신세를 졌던 먼 방계 혈족의 자손으로 집안이 망하여 오갈 데가 없게 되자 부자인 최진사를 찾아와 빌부터 볼 요량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네 주막에 앉아 술을 마시며 최진사 댁의 사정을 꼬치꼬치 캐물었고 특히 며느리가 곡간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왠지 불길한 기운을 몰고 온 것 같아 수군거리면서도 그가 최진사의 친척이라 하니 대놓고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달수는 쭈뼛거리는 걸음으로 최진사댁 대문 앞을 서성이다가 마침 외출해서 돌아오던 최진사와 마주쳤습니다. 최진사는 남루한 행색의 사내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누구냐고 호통을 쳤는데 달수는 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를 기억 못하십니까? 저 먼 윗마을 살던 칠성내 셋째 아들 달수입니다. 부모님 다 여의고 의탁할 곳이 없어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최진사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 듯도 하여 혀를 차면서도 일단 집 안으로 들이라고 하인에게 일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온하던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최진사 댁의 운명을 뒤흔들 파란의 시작이었습니다. 달수는 사랑채 행랑방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싹싹하게 굴며 최진사의 비위를 맞추려 누시어 노력했고 마당을 쓰는 척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염탐했습니다.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식객의 등장이 달갑지는 않았으나 시아버지가 거둔 친척이니
따뜻한 밥과 깨끗한 이불을 내어주며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아들 역시 달수를 형님이라 부르며 예의를 갖추어 대했으나 달수의 눈빛이 어딘가 음흉하고 탐욕스러운 것을 느끼고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천성이 착한 아들은 남을 함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애써 불안감을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달수는 며느리가 내어준 풍성한 밥상을 받으면서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이 집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엉뚱한 욕심을 품으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겨울밤이 깊어지자 바람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며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최진사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옆방에 묵고 있는 달수가 저녁에 넌지시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최진사의 어깨를 주무르며 아저씨 며느님이 참으로 알뜰하십니다만 친정이 좀 어렵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최진사는 우리 며느리는 그럴 아이가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말했지만 의심 많은 그의 성격상 그 말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하얗게 변해가는 마당을 바라보는 김서방의 눈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늙은 개가 허공을 향해 지저대고 최진사댁의 기나긴 밤은 그렇게 불안하게 깊어만 갔습니다. 달수가 최진사댁에 머문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은 완연한 겨울로 접어들어 산과들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처마 끝에는 수정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밤이면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두들겨 댔습니다. 예전 같으면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을 사랑방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올겨울 초에 진사댁에는 찬바람만이 쌩쌩 불어대고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여전했으나 집안을 감도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는데 이는 바로 달수가 뿌려대는 불신의 도끼 때문이었습니다. 달수는 겉으로는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은 항상 안채와 곡간을 오가는 며느리의 동태를 살피느라 쉴 새 없이 번들거렸습니다. 달수는 최진사가 혼자 있는 틈을 타서 교묘하게 말을 흘리곤 했는데 그 솜씨가 어찌나 능수능란한지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최진사의 마음을 조금씩 적셔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진사가 사랑방에서 장부책을 넘기며 돋보기를 고쳐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달수가 따뜻한 숭늉을 한 그릇 떠다 바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참으로 며느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친정이 그리 어려워 끼니를 잇기 힘들다는 소문이 도는데도 내색 한번 안 하고 시댁 살림만 챙기시니 말입니다. 최진사는 돋보기 너머로 달수를 힐끔 쳐다보며 대꾸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사돈되기 어렵다니. 지난번 혼사 때만 해도 넉넉한 집안이라 들었다. 달수는 짐짓 놀란 척 입을 가리며 속삭였습니다. 아이고 모르셨습니까? 지난 여름 장매 사돈댁 논밭이 몽땅 떠내려가고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문이 장터에 파다합니다. 효녀인 며느님이 그걸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을 텐데요. 최진사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친정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하긴 며느님이 워낙 지혜로우시니 아저씨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몰래 돕고 계실지도 모르지요. 곡간 열쇠를 쥐고 계시니 티 안 나게 쌀 몇 말 보내는 거야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핏줄 당기는 마음이야. 인지상정이니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만. 달수는 말끝을 흐리며 묘한 여운을 남겼고 최진사의 가슴속에는 의심이라는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착한 아이가 나를 속이고 곡간에 손을 댈까? 최진사는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한번 싹트기 시작한 의심은 독버섯처럼 무서운 속도로 자라났습니다.
그날 밤 최 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몇 번이나 뒤척이다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최 진사의 눈초리는 매섭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며 그녀의 옷소매 끝에 혹시 쌀가루라도 묻어있지 않은지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시선이 평소와 다름을 느꼈지만 그저 간밤에 잠을 설치셔 기분이 좋지 않으신가 보다 하고 더욱 공손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버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소고기 무국을 시원하게 끓여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상냥한 목소리에도 최 진사는 콧방귀만 낄 뿐 예전처럼 오냐 고생했다 는 덕담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받은 최 진사는 숟가락으로 국을 휘휘 저으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국이 왜 이리 짜냐, 소금이 썩어 나느냐, 살림을 어찌하는 게야. 평소 간이 딱 맞기로 소문난 며느리의 솜씨였기에 곁에서 시중 들던 하녀들도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며느리는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죄송하다며 국그릇을 물렸습니다. 달수는 이 광경을 문틈으로 훔쳐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먹혀들고 있음을 확신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달수는 밤늦게 아무도 몰래 곳간 뒤편으로 돌아가 쌀자루 하나를 훔쳐내어 담장 및 개구멍 근처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쌀을 한 줌 쥐어 곳간 문에서부터 개구멍까지 흘려놓아 마치 누군가 급하게 쌀을 빼돌리다 흘린 것처럼 흔적을 만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달수는 요란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최 진사를 깨웠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습니다. 어젯밤에 도둑이 든 모양입니다. 잠결에 놀라 뛰쳐나온 최 진사는 달수가 가리키는 곳을 보고 그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과 흘러내린 쌀알들이 곳간에서 담장 쪽으로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최 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담장 밑에 숨겨진 쌀자루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곳간에 있던 햅쌀이었습니다. 달수는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발자국 크기를 보니 남자는 아니고 여인네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구멍으로 넘긴 걸 보니 외부 침입자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내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도둑이 아니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닐까요? 최 진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집안에서 곳간 열쇠를 가진 여인네는 단 한 사람, 바로 며느리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발자국은 달수가 집신을 신고 조작한 것이었지만 이미 의심의 눈이 먼 최 진사에게는 그 사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며느리를 불러 추궁하고 싶었으나 명색이 양반 체면에 물증도 없이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 수는 없어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며느리에 대한 신뢰는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워졌습니다. 최 진사는 며느리에게서 곳간 열쇠를 당장 뺏고 싶었지만 아들이 알면 사단이 날까 두려워 참아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사사건건 며느리를 감시하고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장독대에 가면 장독 뚜껑이 잘 닫혔는지 쫓아가 확인했고 부엌에서 밥을 지으면 쌀을 정량보다 많이 퍼내지는 않는지 눈을 부라리며 지켜봤습니다. 지혜로운 며느리도 시아버지의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노안 때문만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아버님께 큰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요? 요즘 저를 보시는 눈빛이 예전같지 않으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 답답해하면서도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심기가 불편하신 모양이오. 부인이 이해해 주구려. 내가 기회를 봐서 여쭈어 보겠소. 그러나 아들이 최 진사를 찾아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최 진사는 오히려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 처가 나한테 와서 고자질이라도 하더냐. 시아비가 살림 좀 챙기겠다는데 그게 무슨 불만이란 말이냐. 너도 네 처 치마폭에 쌓여서 이 아비는 안중에도 없는 개냐. 아들은 아버지의 뜬금없는 호통에 말문이 막혀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수는 아들이 풀이 죽어 나오는 모습을 보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마을 주막에 가서도 술을 마시며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최진사댁 며느리가 겉보기랑 다르더라고. 시댁곳간 털어 친정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던데.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겠어.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으나 달수가 그럴듯한 정황을 늘어놓으며 반복해서 말하자 점차 정말 그런가 하며 반신반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갖고 우물가 아낙네들의 입방에 최진사댁 며느리가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오랜 하인인 김서방은 이 모든 사태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수가 들어온 날부터 그자가 풍기는 냄새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달수의 모략임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여 어느 날 눈을 치우다 말고 최진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최진사는 툇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찌푸린 얼굴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굽은 허리를 숙여 정중히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주제넘은 말씀을 한마디 올릴까 합니다. 최진사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려 했으나 평생을 함께한 늙은 종의 진지한 눈빛에 멈칫했습니다. 말해보게. 최진사가 퉁명스럽게 내뱉자 김서방은 나직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돌담을 함부로 허물면 뱀이 들어오고 기둥을 의심하면 집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마님 댁 며느님은 이 집에 들어온 후로 한 번도 딴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는 분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하는데 어찌 돌을 탓하십니까? 부디 사람의 겉과 속을 잘 헤아리시어 집안의 화를 막으셔야 합니다. 김서방의 말은 달수를 경계하고 며느리를 믿으라는 간곡한 충언이었습니다. 최진사도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김서방의 말이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달수의 이간질에 깊이 빠져버린 그의 자존심은 늙은 종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내가 노망이 낮구나 감히 상전의 일에 콩 놔라 팥 놔라 하느냐. 내 눈에는 내가 사리 분별도 못하는 늙은이로 보이느냐. 진사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곰방대를 마루에 탁 내리쳤습니다. 김서방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소인이 그저 마님 댁이 평안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에 실언을 하였습니다. 김서방은 씁쓸한 표정으로 물러났지만 그의 등 뒤로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곰방대에 다시 불을 붙였으나 손이 떨려 불씨가 제대로 붙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서방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괴로웠지만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진사는 더욱 고집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달수는 그 틈을 타 더욱 대담하게 행동했습니다. 달수는 이제 대놓고 며느리가 관리하는 장부에 손을 대어 숫자를 고치거나 좋은 식재료를 몰래 빼돌려 장터에 내다 팔고는 그 돈으로 술을 사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가 장을 보러 가서 돈을 낭비했다거나 재료 관리를 소홀해서 썩어버렸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기록한 장부와 실제 재고가 맞지 않자 당황하여 몇 번이고 다시 셈을 해보았지만 귀신이 곡할 노릇처럼 자꾸만 빈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원인을 찾으려 애썼지만 달수가 한밤중에 몰래 들어와 장부를 조작해 놓는 것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안채 마루에는 며느리의 한숨소리가 기퍼만 같고 사랑채에는 최진사의 헛기침 소리와 달수의 아첨하는 목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야윈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부인곳간 열쇠를 차라리 아버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마음 편히 지내는 게 어떻겠소? 라고 권유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지금 열쇠를 내놓으면 아버님의 의심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저는 결백하니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여 아버님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의 대답은 단단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지만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달수는 사랑방 문 밖에서 최진사가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깨진 도자기 조각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최진사가 가장 아끼는 청화백자 항아리의 조각이었습니다. 달수는 낮에 몰래 대청마루에 있던 항아리를 깨뜨리고 조각을 모아두었다가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집안에 볼만한 구경거리가 생기겠구나. 며느리가 쫓겨나면 그 다음은 이 늙은이 차례다. 바람소리에 묻혀 그의 사악한 속삭임은 아무도 듣지 못했고 최진사댁의 긴 밤은 위태롭게 흘러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창이 밝아오자마자 최진사댁 안채와 사랑채는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최진사가 아침 문안을 받기 위해 대청마루에 나섰다가 자신이 평생 갑옷처럼 아끼던 청화백자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난 채 바닥에 뒹굴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항아리는 최진사의 아버지가 중국 사신으로 다녀오며 귀하게 얻어온 물건으로 집안의 번영을 상징하는 영물로 여겨져 왔기에 최진사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부여잡고 마치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간 듯 통곡하며 당장 집안의 모든 사람을 마당으로 집합시켰습니다. 서슬퍼런 최진사의 고함에 자다 깬 하인들은 옷매무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벌벌 떨며 마당에 무릎을 꿇었고 아들과 며느리도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습니다. 최의 진사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사람들을 하나하나 노려보며 누가 감히 이 귀한 물건에 손을 대었느냐고 벼락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 항아리를 닦을 때도 숨도 크게 쉬지 않았거늘 어떤 놈의 소행이냐.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내 오늘 경을 칠 것이다. 마당에는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바람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그때 구석에 서 있던 달수가 슬금슬금 앞으로 나오며 주저하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사실은 제가 어젯밤 잠결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대청마루에서 얼핏 그림자를 본 것 같습니다. 최진사의 눈이 번쩍 뜨이며 달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림자라니 도둑이라도 들었단 말이냐. 어서 바른 대로 말해보아라. 달수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 쪽을 힐끔 쳐다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속삭였습니다. 도둑은 아닌 것 같았고 며느님께서 마루를 청소하시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리고는 급히 안채로 들어가시더군요. 저는 혹시라도 제가 나서면 며느님 입장이 곤란해질까봐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시선이 며느리에게로 쏠렸습니다. 며느리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저는 어젯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대청마루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최진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달수가 미리 깨진 항아리 조각 틈에 며느리의 저고리 고름에서 떨어진 듯한 헝겊 조각을 몰래 끼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최진사가 바닥에서 그 붉은 헝겊 조각을 집어들고 며느리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네가 가지 않았는데 어찌 내 옷감 조각이 여기 있단 말이냐. 네가 평소에 곳간 일로 내가 감시하는 것이 불만이라. 홧김에 내 보물에 화풀이를 한 것이 아니냐. 명백해 보이는 증거 앞에서 며느리의 변명은 그저 구차한 거짓말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나서서 아버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집사람은 밤새 제 곁에 있었습니다 라고 항변했지만 최진사는 아들의 말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너도 한통 속이다 마누라 침 아프게 쌓여 아비의 귀한 물건이 깨진 것보다 마누라 거짓말이 더 중하더냐. 이 사건은 최진사댁의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갔습니다. 단순히 물건이 깨진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박살난 순간이었습니다. 달수는 이 틈을 타 더욱 교묘하게 이간질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하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쯧쯧쯧 며느님이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더니 속으로는 무서운 분이었어. 시아버지가 밉다고 가보를 깨뜨리다니 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인들은 평소 며느리의 덕을 알고 있었기에 달수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눈앞에 드러난 증거와 주인의 분노가 워낙 거세니 감히 며느리를 옹호하고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마치 초상집처럼 침울해졌고 며느리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자신의 방에 갇히다시피 지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달수는 며느리가 관리하던 장부의 허점을 최진색에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실수로 기록을 누락했거나 장터 물가를 잘못 계산한 부분들만 교묘하게 찾아내어 마치 그녀가 상습적으로 돈을 빼돌린 것처럼 부풀려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것 좀 보십시오. 지난달 쌀 5가마니 값이 비는데 장부에는 외상으로 적혀 있으나 쌀가게 주인은 돈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물론 이는 달수가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었으나 최진사는 장부를 내던지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가 곳간 열쇠를 쥐고 흔들더니 이제는 내 재산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쥐새끼가 되었구나. 내 너를 믿고 맡겼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며느리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맹세코 단 한 푼도 사리사욕을 채운 적이 없습니다. 장부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 착오가 있거나 누군가의 모함입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시끄럽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또 오리발을 내미느냐, 친정으로 빼돌린 것이 들통날까 두려워 그러는 것이냐 라며 그녀의 말을 묵살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쌀가게 주인을 만나고 장터 사람들을 탐문했지만 달수가 이미 손을 써놓아 모두가 입을 다물거나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아들은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며 점점 고립되어가는 아내를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최진사댁 며느리가 시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다 들켜서 행패를 부렸다며 아이고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얌전한 새댁이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게 되었고 어쩌다 마주치는 하인들조차 그녀를 피하거나 흘겨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가 쌓아올린 공덕과 명예는 달수의 새치 혀끝에서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자신의 결백을 밝혀줄 하늘을 원망했지만 하늘은 침묵했고 겨울바람만이 매섭게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이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며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는 달수가 밤마다 몰래 밖으로 나가 수상한 자들을 만나는 것을 목격했지만 늙고 힘없는 자신이 나서서 막을 방도가 없음을 한탄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대로 계시다가는 정말 큰일이 납니다. 저자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마님께서 지금 눈과 귀가 멀어 계시니 도련님께서 강단 있게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주인께서 화병으로 쓰러지실까 저어됩니다. 아들은 김서방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김서방. 내 더 이상은 참지 않겠네. 아버님과 끝장을 보더라도 이 누명을 벗겨야겠네. 아들은 굳은 결심을 하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최진사는 술상을 받아놓고 달수와 대작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의 비장한 얼굴을 보고도 본체 만체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목숨을 걸고 말씀 올립니다. 제 아내는 결코 부정을 저지를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저 달수라는 자가 집에 들어온 후부터 생긴 병고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어찌 낯선 객식구의 말만 믿고 평생을 함께할 며느리를 내치려 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으시고 사리 분별을 바로 해주십시오. 아들의 목소리에는 피를 토하는 듯한 절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수는 교활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도련님, 저를 의심하시는 건 섭섭하지만 증거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조작이라도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아저씨 자식이 부모에게 일이 대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며느님이 뒤에서 조종하지 않고서야 도련님이 일이 변하실 리가 없습니다. 최진사는 달수의 말에 더욱 격분하여 술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내 이놈 감히 애비 앞에서 눈을 부라려 내 처가 너를 홀려놨구나. 아주 집안꼴 잘 돌아간다. 네가 정녕 내 처를 감싸고 돌겠다면 내 눈앞에서 썩 꺼지거라. 최진사의 고함 소리가 온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들은 엎어진 술상 파편을 맞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 속에 서려 있는 광기와 고집을 보았고 더 이상 말로는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부인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우리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단판을 짓읍시다. 곡간을 다 열어젖히고 장부를 하나하나 대조하여 거짓이 드러나면 내가 저자를 관에 고발하겠소. 그래도 아버님께서 믿지 않으신다면.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소방님,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밤이었습니다. 달수는 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자신이 위조한 장부와 훔친 물건들을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창고 구석에 있던 오래된 장부들을 꺼내어 불태우고 자신이 조작한 가짜 장부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또한 며느리의 방 근처에 훔친 엽전 꾸러미를 몰래 묻어두어 만약 수색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오도록 함정을 팠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달수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의 주인은 사실상 내가 되는 것이다. 멍청한 부자들,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꼴이라니. 다음날 아침 마을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습니다. 진사댁 마당에는 비장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마을 이장과 몇몇 어르신들까지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라 망설여졌지만 공명정대하게 밝히지 않으면 아내의 누명을 벗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진사는 마루에 앉아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달수는 여유만만한 미소를 띠며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하얀 소복을 입고 마당 한가운데 섰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사형장에 선 죄수처럼 처연하면서도 서리빨 같은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큰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집안에 씌워진 오명과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 부디 편견 없이 지켜봐 주십시오. 먼저 곡간을 열어 물목을 확인하고
장부와 대조하겠습니다. 아들이 직접 곡간문을 열어 젖히자 쌓여있는 곡식과 물건들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장부를 펼쳐들고 하나하나 항목을 불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량이 맞는 듯 했으나 뒤쪽으로 갈수록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쌀의 양은 맞는데 작곡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귀한 건어물이 통째로 사라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달수는 보십시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물건이 이렇게나 비는데 며느님이 모른다고 하시니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닙니까?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은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이 언제 나갔는지 출납 기록을 봅시다. 그러나 아들이 펼친 장부에는 며느리의 필체가 아닌 어설프게 흉내낸 글씨로 물건이 나간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것은 제 글씨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외쳤으나 최진사는 네가 급하게 쓰느라 흘려 쓴 것이겠지. 어디서 오리발이냐. 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증인으로 온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며느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은 며느리에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달수가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혹시 며느님 방 근처를 찾아보면 없어진 물건의 단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진사의 지시로 하인들이 며느리의 처소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고 곧이어 담장 및 화단 흙 속에서 엽전 꾸러미가 발견되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동구러미가 마당에 던져지자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본 적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녀의 절규는 최진사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이제야 꼬리가 잡혔구나. 네가 내 돈을 훔쳐 땅에 묻어두고 시치미를 떼다니 네가 정녕 사람이냐. 아들은 엽전 꾸러미를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짜인 함정 앞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조작임을 알았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들 앞에서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을 설득할 힘이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너 같은 도둑년을 며느리로 둔 적 없다. 그리고 노마 네가 저 여편네를 따라가겠다면 너도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최진사의 선언은 가을 서리보다 차갑고 비수보다 날카롭게 아들과 며느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오직 달수만이 입가에 번지는 비릿한 웃음을 참으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절망을 넘어선 어떤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향해 큰절을 2번 올리고는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인이 부덕하여 아버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오해를 사게 되었으니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꽉 쥐고 결단을 내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폭풍이 휘몰아칠 참이었습니다. 최진사의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우자 아들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릇된 판단에 매달려 사정하지 않기로 결심한 듯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부모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거짓에 눈이 멀어 진실을 내치시니 잠시 피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집안에 들이운 먹구름이 걷히고 참과 거짓이 명백해지는 날, 그때 다시 찾아뵙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부디 그날까지 건강을 상하지 마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일으켜 세웠고 두 사람은 최진사를 향해 깊은 절을 올린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한 행색이었으나 걸음걸이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떠나는 아들의 등 뒤에 대고 다시는 내 문지방을 넘을 생각 마라. 너희는 이제 남남이다. 라고 악을 썼지만 목소리는 끝으로 갈수록 가늘게 떨렸습니다. 평생을 의지해온 핏줄을 제 손으로 잘라냈다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방망이질 쳤기 때문입니다. 대문 밖으로 나서는 아들 내외를 보며 하인들은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고 특히 늙은 김서방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도련님 아기씨, 이 엄동설 안에 어디로 가시려 합니까?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아들 내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김서방을 향해 씁쓸한 미소를 한 번 지어 보였을 뿐 정든 집을 뒤로 하고 하얀 눈이 덮인 고갯길을 넘어 사라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기가 막힌 상황에 혀를 차며 하나둘 흩어졌고 최진사댁 마당에는 싸늘한 바람만이 휑하니 불어 닥쳤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나자마자 달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최진색에 다가가 아부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잘하셨습니다. 자식이라도 부모 속을 썩이고 재산을 탐하면 남보다 못한 법입니다.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저씨 곁에서 친아들보다 더 극진히 모시고 집안 살림도 빈틈없이 꾸려나가겠습니다. 최진사는 기운이 빠져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지만 텅 빈 곳간 열쇠 꾸러미를 달수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믿을 사람은 너뿐이구나. 네가 내 재산을 잘 지켜다오. 달수는 열쇠 꾸러미를 받아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토록 탐내던 최진사의 모든 재산이 마침내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달수의 손에 들린 열쇠들이 찰그랑거리는 소리는 마치 집안의 몰락을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달수가 곧간 열쇠를 쥐게 되자 최진사댁의 풍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처음 며칠간 달수는 최진사의 눈치를 보며 성실하게 일하는 척했으나 곧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안에 우환이 있었으니 액땜을 해야 한다며 구판을 벌이거나 술잔치를 열어 마을 건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곳간문은 쉴 새 없이 열리고 닫혔으며 며느리가 알뜰하게 모아두었던 햅쌀과 귀한 곡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달수는 최진색에 마을 인심을 얻어야 아저씨 체면이 섭니다 라고 둘러대며 흥청망청 돈을 썼고 밤마다 사랑채에서는 술판이 벌어져 고성방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설치면서도 아들을 쫓아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달수가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 마시며 취해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안의 기강은 땅에 떨어졌고 하인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달수는 자신에게 아부하는 하인들에게는 술과 고기를 주며 편애했고 바른 말을 하거나 일을 열심히 하려는 하인들은 트집을 잡아 매질을 하거나 내쫓았습니다. 특히 며느리를 그리워하며 달수의 방탕함을 비판하던 김서방은 제일 먼저 눈엣 가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서방이 달수에게 곳간이 비어가는데 어찌 대비는 안 하시고 술만 드십니까? 라고 직언을 하자 달수는 내 이놈 감히 상전에게 훈계질이냐? 며 김서방을 마구 구타하여 한겨울에 호토 차림으로 대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충직한 하인들이 하나둘 떠나고 간신배 같은 자들만 남게 되자 집안은 구석구석 먼지가 쌓이고 잡초가 무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지만 최진사댁 논밭에는 걸음을 내는 일꾼도 씨를 뿌리는 농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수가 농사 비용을 아낀다며 일꾼들을 다 해고하고 소작을 주워버렸기 때문인데 그마저도 소작료를 미리 챙겨 유흥비로 탕진해버린 탓에 제대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가끔 마당에 나와 휑한 밭을 바라보며 올해 농사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개냐
라고 물었지만 달수는 아이고 걱정 마십시오. 요즘은 새로운 농법이 나와서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잘합니다 라며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꼼꼼하게 따져 물었을 최진사였지만 노쇠해진 판단력과 달수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 때문에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담장은 곳곳이 허물어져 동네 개들이 드나들었고 기와 지붕에는 자풀이 자라나 폐가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달수의 사치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이제는 집안의 집기들을 하나씩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개장은 유행이 지났으니 새 것으로 바꿉시다. 이 병풍은 낡아서 보기가 흉하니 치워버립시다라며 최진사를 속이고 값비싼 가구와 골동품들을 헐값에 넘겼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달수의 주머니로 들어가 투전판에서 사라지거나 기생집 술값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있을 때는 윤이 반질반질 나던 마루는 때가 끼어 거무튀튀해졌고 부엌에서는 더 이상 구수한 밥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녀들이 제대로 식재료를 공급받지 못해 대충 끓인 멀건 죽이나 식은 밥덩어리가 최진사의 밥상에 올라왔지만 달수는 요즘 흉년이라 다들 이렇게 먹습니다라며 최진사의 입을 막았습니다. 최진사는 며느리가 끓여주던 따뜻한 소고기국과 고슬고슬한 쌀밥이 사무치게 그리웠지만 자존심 때문에 내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자 집안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지붕이 새어 안방 천장에 얼룩이 지고 빗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달수는 고칠 생각은 않고 비가 그치면 합지요 라며 미루기만 했습니다. 고가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어 쥐조차 먹을 것이 없어 도망갈 지경이었고 최진사의 쌈짓돈마저 달수가 야금야금 빼내어 쓰는 바람에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 댁의 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천석군 부자가 망하는 건 순식간이라더니 며느리 쫓아내고 들어온 게 도둑놈이었구먼. 사람들은 최진사가 어리석다며 손가락질했고 최진사 댁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재수 없다며 피해 다녔습니다. 최진사는 가끔 밖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니다, 내가 틀렸을 리 없다며 애써 귀를 막았습니다. 어느 날 빚쟁이들이 대문 안으로 들이닥쳐 고함을 지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달수가 최진사의 이름을 팔아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진사는 깜짝 놀라 달수를 찾았지만 달수는 이미 뒷문으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빚쟁이들은 마당에 드러누워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고 최진사는 덜덜 떨며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저놈이 한 짓이다 라고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최진사는 집에 남아있던 노옷그릇과 헌 옷가지들까지 싹 털어주고서야 겨우 빚쟁이들을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최진사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텅 빈 사랑방에 홀로 앉아 자신이 내쫓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리며 깊은 후회에 잠겼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달수는 빚쟁이 소동이 잠잠해지자 며칠 만에 슬그머니 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아저씨, 제가 돈을 구하러 급히 다녀오느라 그랬습니다. 빚쟁이들은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진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지팡이를 휘둘렀지만 기운이 없어 달수를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달수는 이제 최진사를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늙은이가 곱게 죽을 것이지 왜 난리여, 내가 이만큼 뒷수습을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라며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평생 호령하며 살아온 자신이 일개 객식구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최진사댁은 폐가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뗄감이 없어 냉골에서 잠을 청해야 했고 끼니조차 잊기 어려워 하루에 죽 한 그릇으로 연명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달수는 이제 최진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지막 남은 한탕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진사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땅 문서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남은 논밭을 모두 팔아치우고 멀리 도망가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달수는 며칠 동안 최진사의 동태를 살피며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늦은 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며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최진사는 으슬으슬한 한기에 몸을 떨며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이 들었습니다. 달수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검은 복면을 한 채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자고 있는 최진사의 머리맡을 더듬어 열쇠를 찾고 장롱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달수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문서와 폐물들을 자루에 담았습니다. 최진사가 뒤척이는 소리에 잠시 멈칫했지만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달수는 모든 것을 챙겨들고 빗속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잘 있거라, 멍청한 늙은이야. 덕분에 잘 먹고 잘 살다 간다. 그의 비웃음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찌뿌둥한 몸을 일으키려다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항상 닫혀 있어야 할 장롱문이 활짝 열려 있고 방 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길한 예감에 맨발로 뛰어나가 장롱 안을 확인한 최진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문서, 내 폐물 다 어디 갔느냐. 그는 미친 듯이 달수의 방으로 달려갔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달수가 쓰던 이부자리는 널브러져 있고 그가 입던 옷까지 몇 점만 덩그러니 남아 그가 야반도주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곡간은 텅 비어 먼지만 날리고 마당의 장독들은 깨져 있거나 비어 있었으며 가구들은 다 팔려나가 횡한 방뿐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멀었지,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집 안으로 들였구나 내 아들. 내 며느리를 내쫓고 도둑놈을 상전으로 모셨으니 이 무슨 꼴이란 말이냐. 그의 울부짖음이 텅 빈 기와집을 메아리쳐 울렸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인들도 이미 다 도망가고 넓은 집에는 오직 늙고 병든 최진사 혼자만이 남겨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컹거리는 문짝 소리가 마치 최진사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뼈저린 후회 속에서 몸서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알뜰살뜰 모아두었던 재산은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명문가라 자부하던 최진사 댁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최진사는 부엌으로 기어가 솥뚜껑을 열어보았으나 말라 비틀어진 누룽지 조각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부뚜막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아가야 아들아, 너희들이 옳았다.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하지 마라. 최진사의 눈물은 말라버린 우물처럼 멈출 줄을 몰랐고 화려했던 양반 가문의 몰락은 그렇게 처참하게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무너져가는 집과 고독,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뿐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듯한 엄동설안의 추위는 최진사댁의 텅 빈 마당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달수가 모든 재물을 훔쳐 달아난 뒤 최진색에 남은 것은 구멍 뚫린 창호지와 냉기 가득한 방바닥뿐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때우지 못해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낡은 이불 하나를 뒤집어 쓴 채 윗목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방문 앞까지 수북하게 쌓여 문을 열기도 힘들었지만
어차피 찾아올 사람 하나 없는 처지라 눈을 치울 의욕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때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봤던 위세 등등한 양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지나가는 바람소리에도 깜짝 놀라 몸을 떠는 초라한 노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에 사무쳐 차라리 이대로 잠들어 깨어나지 않기를 바랄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머릿속에는 지난날 며느리가 정성스레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시아버지가 좋아한다고 특별히 챙겨주던 조기구이 한 토막이 눈앞에 아른거려 입안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복을 발로 찼구나.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내 손으로 내치고 독사를 품어 집안을 망쳤어. 최진사는 마른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회한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더 이상 불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곳간의 문은 덜컹거리며 주인의 비참한 신세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 넓은 기와집이 이제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져 최진사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소리인가 싶어 귀를 의심했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마당 안으로 들어서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 추운 날 빚쟁이가 또 왔나. 최진사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환한 빛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소자 왔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최진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을 등지고 서 있는 두 사람은 다름 아닌 그가 모질게 내쫓았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은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만은 건강하고 맑아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등에는 진보다리가 들려 있었고 아들의 손에는 장작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꿈을 꾸는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그는 반가움보다 부끄러움이 앞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여길 어떻게... 내 꼴이 이게 뭐냐, 면목이 없구나. 최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들은 성큼성큼 방으로 들어와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들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최진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방 안으로 들어와 시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지만 원망의 빛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 저희가 왔으니 아무 걱정 마세요. 며느리는 짐을 풀기도 전에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불을 떼지 않아 냉골이 된 부엌은 썰렁하기 그지없었고 솥단지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당황하지 않고 걷어붙인 소매 사이로 하얀 팔을 드러내며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보따리에서는 쌀과 말린 나물, 그리고 된장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우물가로 가서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와 솥을 닦고 아들이 패온 장작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굴뚝에서는 오랜만에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이 집안에 다시 생명이 돌아왔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질 소리와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에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들은 방안을 청소하고 창호지를 새로 바르며 아버지의 잠자리를 살폈습니다. 찢어진 문풍지를 꼼꼼하게 막고
윗목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니 방 안이 한결 아늑해졌습니다. 최진사는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불현듯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너희를 믿지 못하고 쫓아냈는데 어찌 원망 한마디 없이 이리 잘해준단 말이냐. 진사의 물음에 아들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가족끼리 잘하고 못하고를 따져 무엇하겠습니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저희는 나가 살면서 아버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저 다시 모여 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말에 최진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마님 도련님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려나간 아들이 맞이한 사람은 바로 김서방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달수에게 쫓겨난 후 마을 어귀 움막에서 지내며 최진사댁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아들 내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아들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듯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제가 이 날이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살았습니다. 김서방은 늙은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가서 며느리의 일을 거들었습니다. 아기씨, 제가 물을 길어 나를 테니 아기씨는 솜씨를 발휘해 주십시오. 김서방의 등장으로 집안은 더욱 훈훈해졌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둠이 깔릴 무렵 사랑방에는 조촐하지만 정성 가득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며느리가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김서방이 구해온 산나물 무침이 상에 올랐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고기 반찬이 가득한 화려한 밥상은 아니었지만 최진색에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해 보였습니다. 밥상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최진사의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며느리는 공손하게 수저를 시아버지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솜씨가 예전만 못할까 걱정입니다.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맛있구나. 정말 맛있어.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다. 최진사는 밥을 먹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알이 눈물과 섞여 짠맛이 났지만 그는 숟가락질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아버지를 묵묵히 지켜보며 따뜻한 숭늉을 챙겨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최진사는 아들과 며느리를 앞에 앉히고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내 귀가 얇고 마음이 좁아 너희를 의심하고 큰 고통을 주었다. 내 죄가 크다. 이 집안이 망한 것은 다 내 탓이다. 그러자 며느리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입니다. 집안이 기운 것은 다시 일으키면 되지만 가족의 정이 끊어지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희는 아버님께서 건강하게 기다려주신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제 지난 일은 다 잊으시고 앞날만 생각하십시오. 그날 밤 최진사댁의 안방에는 오랜만에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지펴 방바닥이 뜨끈뜨끈했고 세 식구와 김서방까지 둘러앉아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최진사는 그동안 겪었던 외로움과 공포를 털어놓았고 아들 내외는 산 밑 작은 초가집에서 고생하면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밖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창호지 문 안쪽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최진사는 아들의 듬직한 어깨와 며느리의 온화한 미소를 보며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이 돈이 아니라 바로 이 행복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생은 욕심을 버리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노라고. 겨울이 지나고 얼음이 녹아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최 진사댁의 사정은 예전만큼 넉넉지 않았습니다. 땅은 대부분 팔려나갔고 곳간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활기찼습니다. 아들은 직접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았고 최진사도 뒷짐만 지고 있는 대신 텃밭에서 김을 매며 일손을 도왔습니다. 양반 체면에 흙을 묻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던 예전의 최진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며 마을 안악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품삯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덕망은 다시금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고 역시 그 집 며느리가 들어오니 집안이 다시 일어선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김서방도 다시 돌아와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는 비록 나이가 들어 힘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최 진사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던 김서방이 묘목 몇 그루를 구해와 마당에 심었습니다. 마님 이 나무들이 자라 꽃을 피울 때쯤이면 우리 집 곳간도 다시 가득 찰 것입니다. 최 진사는 흐뭇하게 웃으며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암 그렇고 말고 하지만 곳간이 차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우리 식구가 오순도순 모여 사는 것이 진짜 부자가 아니겠느냐. 최진사의 얼굴에는 예전의 도끼, 어린 표정 대신 넉넉하고 인자한 할아버지의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싱싱하게 자라나고 담장 밑에는 봉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최진사는 사랑방 툇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마당에서 일하는 아들과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산비둘기가 평화롭게 울고 저녁 짓는 연기가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최진사는 문득 달수라는 존재가 마치 먼 옛날의 악몽처럼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가져간 재물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헛된 욕심을 버리게 되었으니 수업료를 톡톡히 치른 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편안해지니 몸도 건강해져 잔병치레도 없이 밥맛이 꿀맛 같았습니다. 어느 맑은 날 저녁 온 가족이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부친 호박전과 시원한 열무김치가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최진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저 별들을 보아라. 우리 집은 이제 기와집은 낡았어도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행복을 얻었구나. 며느리 내 덕분이다. 그리고 아들 내 덕분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은 달빛보다 더 환하게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최진사댁을 손가락질하지 않고 진정한 화목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집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최진사는 종종 사랑방에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막걸리를 대접하며 자신의 지난 과오를 이야기하고 사람을 믿고 가족을 아끼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고 일러주곤 했습니다. 달수의 행방은 묘연하여 그가 객지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무도 그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악인은 스스로의 욕심에 갇혀 불행할 것이고 선한 사람은 시련을 딛고 일어나 더 단단해진다는 이치를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최진사댁은 다시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살림이 폈습니다. 곳간에는 다시 곡식이 쌓였지만 이번에는 쥐가 춤추는 곳간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넉넉한 곳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훗날까지도 집안의 기둥으로 존경받으며 살았고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어진 가장이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손자들의 재롱을 보며 천수를 누리다가 어느 따뜻한 봄날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받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잠든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던 최 진사댁의 이야기는 며느리의 지혜와 가족의 사랑으로 다시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며 끝을 맺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따뜻한 이불 속에서 최 진사댁의 화목한 불빛을 꿈꾸며 평온한 잠을 청했답니다. 착한 마음은 복을 부르고 가족의 정은 어떤 시련도 이겨낸다는 예시이야기는 오늘도 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귓가에 머물며